아 그리고 소리도 그렇게 크게 안 들린다. 딱 조곤조곤. 한겨울 자, 한 몇 분 정도 개빡치. 보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자, 우리 298쪽에 생태계 평형 들어갑니다. 생태계 평형도 선생님이 필기할 것만 딱 필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쉬워서 버뜩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좀 배울 게 있어서 그 뒷단원은 선생님이 아마 뒷단원 한 개 갖고도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생태계 평형이다. 쌤, 이거 수요일 수업 언제까지 해요? 왜? 하기 싫나? 끝내야 되는데? 다음 주 못하는데? 응? 제한인데? 너 언제 계약이지? 2월 3일.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예 안 와. 8일. 오늘 마지막이야. 3, 4일. 4일. 그래갖고 학교 얼마나 가지? 2주 13일까지. 자, 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는 특강 없다 이거 알겠지? 다음 주도. 다음 주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없다 알겠지? 쌤도 아침에 안 나와도 되고 좋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 들어갑시다. 생태계 평형의 첫 번째가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태계에서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는 순환이 되냐면 물질은 순환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물질은 순환된다. 자, 요걸 갖다가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데 자, 먼저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누구라 그랬지? 태양 복사 에너지 맞지? 근데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몇 가지 있었어? 4개. 3가지 있었지요. 3가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뭐?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지요. 조력 에너지. 배웠던 거 기억나나? 자, 그래서 이 생태계에 이 빛 에너지가 제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면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너희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놈이 누구지요? 식물이지요. 맞지요? 식물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지. 이렇게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학 에너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유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물. 대표적으로 유기물 누굴 얘기하는 거지? 포도당이다. 그랬지?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놈이 아까 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식물을 갖다 우리는 생산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마침. 자, 그 다음에 이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또 무슨 에너지로 바꾸냐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지 맞지?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혹시 한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무슨 에너지가 나온 줄 알아요? 열 에너지 몇 프로? 60%. 그 다음 나머지 40%는 ATP라고 들어본 적 없나? ATP 들어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있지, 맞지? 그래서 40%의 ATP와 60%의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40%의 ATP로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너희들 PC방 가서 마우스 클릭할 때도 ATP를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 과정이 일어나는 거는 생산자도 호흡을 하고 소비자도 호흡을 하고 분해자도 호흡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돼요. 열 에너지를 갖다 다시 쓸 수 있나 우리? 다시 쓸 수는 없다. 알겠지? 하나 물어보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 식물. 장소. 잎. 엽록, 체.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물질은 순환을 하는데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알겠지?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은 에너지, 잠깐만, 두 번째 가기 전에 위에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쓸게. 처음에 내가 빛에너지가 있었어요. 빛에너지. 그럼 빛에너지가 있었는데 야의 양이 선생님이 많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에너지가 많이, 알겠지? 그럼 이 많이 생산자한테 가겠지, 맞지? 그럼 이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지 호흡하잖아, 맞지요? 호흡하다 보니까 열에너지 빠져나가겠지, 맞지? 열에너지 빠져나갑니다. 열에너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한테 가게 돼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차 소비자한테 가는 에너지를 갖다가 선생님이 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가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분해자한테 바로 갈 수도 있다, 맞지? 분해자. 그래서 분해자한테 가는 에너지를 갖다가 B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요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지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에너지를 1차 소비자한테 가고 분해자한테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을 쳐다보고 뭐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둬야 되냐면 효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효율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효율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쌤이 별표를 칠게, 알겠지? 자,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꼭 기억해야 된다. 자, 효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전 영양 단계, 이 전 영양 단계에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 있을 거야.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 이게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 있어요. 그거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 이 1차 소비자의 효율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요거의 전 영양 단계 보유한 총 에너지, 이거는 누구 걸 봐야 되냐면 생산자 거다, 알겠지? 생산자. 그러면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 영양 단계 에너지 분의 현 영양 단계는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효율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 밑에다가 필기해라. 요거 밑에다가 뭐라고 필기하냐면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요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효율을 계산하라 이런 건 안 나오고 요런 부분 있지, 요런 부분만 우리가 나중에 눈으로 좀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 생태 피라미드 하는 게 있어요.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그럼 이 생태 피라미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생태 피라미드는 요렇게 생긴 걸 갖다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 그래요. 이 생태 피라미드의 정의가 뭐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있지, 맞지? 요런 걸 갖다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개체수 될 수 있어요. 개체수. 우리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지, 맞지요? 맞지?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 안에 개체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양. 이 에너지 양을 보면 아까 여기서 빛에너지가 만이라는 에너지를 주겠지만 이 생산자는 만을 받아서 지가 열에너지로, 지 살기 위해서 열에너지로 방출하고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를 상위 영양 단계로 보내주잖아, 맞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생체량. 이 생체량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생체량이 같은 단어로 뭐 생물량이다, 이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그럼 생체량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생체량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무게예요. 단위 면적당 무게를 갖다가 우리는 생물량, 생체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감소하는 거는 개체수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량 감소하고 생물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역 피라미드 있지요. 이 역 피라미드를 갖다가 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아까 효율 있지, 효율. 이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 다음에 개체당 크기 있지요. 개체당 크기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생물 농축, 이것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농축은 커져요. 빠지지가 않지, 맞지? 자, 일단 요 정도 보고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됐나?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쉽게 보고 갑시다. 1번에 먹이 사슬, 줄만 때려. 자, 먹이 사슬 지금 나와 있는데 밑에 생산자 위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쭉쭉쭉 가서 최종 소비자까지 나와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번에 먹이 그물줄 쳐라. 자, 먹이 그물줄 쳐가지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게 먹이 그물이다. 근데 이 둘 중에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지? 그러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먹이 그물이다, 맞지요? 먹이 사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어떻게 뭐 죽더라도 다른 거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2번 먹이 사슬과 줄쳐라 에너지 흐름. 에너지 흐름 줄쳐서 동그라미 1번에 저 뒤에 줄쳐라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거기다 줄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지요. 처음에는 빛에너지에 의해서 생산자가 유기물을 만듭니다, 맞지요? 그럼 유기물을 만든 상태에서 지가 열에너지로 버리고 남는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이때 전부 다 유기물의 형태로서 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저 뒤에 줄쳐라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는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거기 줄치고 그 뒤에는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아까 에너지 양은 열 에너지로 버리고 올라가고 1차 소비자도 또 열 에너지로 버리겠지, 맞지? 그리고 2차한테 또 올라가겠다, 맞지? 그런 식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 다음 3번
생태 피라미드 줄치세요. 생태 피라미드 줄쳐서 자 뒤쪽에 줄쳐라.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 그거 줄치고 그 밑에 줄에 중간에 줄쳐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거기 줄을 때려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네모에 보니까 그래프만 봅시다. 그래프 그림 보니까 에너지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생물량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개체수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 피라미드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에너지 피라미드. 자, 만약에 지금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값이 보니까 여기가 280, 그 다음에 여기가 14.8, 그 다음에 여기가 1.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연마 한번 봅시다. 연마의 효율을 계산해 보자. 효율. 자, 야의 효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노? 280분의 14.8 곱하기 100 하면 되지. 선생님 계산해 볼게. 14. 요 계산하면 5.28 정도 나온다. 알겠지? 5.28. 그러면 야 보자. 야 효율 계산해 보자. 알겠지? 효율 어떻게 계산하노? 14.8분의 1.2 곱하기 100이지. 맞지? 1.2 나누기 14.8 곱하기 야가 8.1 정도 나와. 알겠지요? 그러면 효율을 계산하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쌤이 효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래서 효율이 커진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면 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공식 나와 있지? 별표 좀 때릴 수 있도록 해라. 별표 때리고,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299쪽. 자, 1번에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줄쳐라. 자, 생태계 평형 줄치고 그 밑에 줄에 저 끝에 줄만 때리면 돼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거만 줄쳐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그림 나와 있는 거 그거 생략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있지요.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그래서 그 밑에 그림 있지. 별표 3개 때려라.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쌤 봐라. 자, 요거는 내가 필기로 안 남기고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삼각형 세모 피라미드 형태 요렇게 띄고 있을 때 생태계는 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을 때 요거를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요렇게 해볼게.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1차가 양이 증가됐어. 알겠죠? 1차가 양이 이렇게 증가됐다고 한번 보자. 알겠지? 그럼 1차가 증가되면요, 밑에 있는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 생산자 감소하겠지. 맞지? 2차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생태계 평형이 깨지겠지. 맞지? 그럼 생태계 평형이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2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1차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맞지? 그러면 1차가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밑에 있던 생산자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지. 맞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2차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빨간색처럼 다시 생태계 평형에 도달을 합니다. 알겠니?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시 생태계 평형에 도달했을 때 처음에 거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처음하고 동일하게 삼각형 구도를 이루는 그런 형태. 이 처음이 까만색이잖아. 맞지? 까만색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 좀 기억하자.
자,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사진 밑에 있는 글자 보면서 위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봅시다. 처음에 생태계 평형 상태,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이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생태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를 하겠지, 맞지? 3번. 2차 소비자의 증가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 4번.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여 다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네모 있는 거 있지, 맞지? 그 네모 있는 거, 우리 그 300쪽에 있는 위쪽에 네모 있는 거, 이거 그냥 보기만 보면 돼요. 나중에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다. 자,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그림 한번 봐봐. 1905년을 한번 보세요. 1905년에 카이바브 고원에 사슴을 보호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갖다가 사람들이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초원의 생산량 비교를 갖다가 한 건데, 자,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봐봐. 1905년도에 늑대 사냥을 갖다가 허용하다 보니까 녹색의 늑대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생산자, 초원은 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다가 나중에 2025년도에 보니까 그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지, 맞지? 그럼 이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이 부족입니다.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슴이 죽는 거지. 거기에 반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2차 소비자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맞지? 이 그래프의 결론은 이 생태계 평형에 인간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C. 환경 변화와 생태계 이래가지고 2번만 봅니다. 자, 이번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줄 한번 쳐봐라.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자, 먼저 자연재해 줄 쳐라.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이지, 맞지?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밑에 인간의 활동이겠지?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그 밑에 표 있는 거 타이틀만 전체 묶어서 별표 하나만 때려놔라, 알겠지? 무분별한 벌목,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오염,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화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1쪽에 그게 가로넣기 문제만 지금 퍼뜩 안 풀어봐라. 다 됐나? 자, 다 불러보지. 자, 1번에 먹이 사슬, 2번에 먹이 그물, 그 뒤에도 먹이 사슬이지. 그 밑에 3번에 빛, 그 다음 4번에 피라미드, 5번에 평형, 6번에 먹이 사슬, 7번에 인간이다. 그 밑에 숙제입니다. 뒤로 305쪽까지
숙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306쪽 갑시다. 306쪽에 지구 기후 변화, 지구 기후 변화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지구에서 기후가 변화되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후 변화 요인 요거부터 한번 보자. 책대로 한번 갈게요. 책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내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 안에서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지구 내에서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 지표면의 변화 이렇게 돼 있어. 지표면의 변화. 이 지표면이 변화되면 그러면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 지표면에 요 지역에는 빙하가 있어요. 빙하. 여기는 빙하가 없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빙하가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빙하는 여기서 반사가 일어날 거고, 맞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 다음에 그냥 지표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빙하가 있어 버리면 빙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어떻게 되겠나? 반사율이 증가하겠지, 맞지? 이렇게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그냥 맨 땅보다 기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줄어들겠지, 맞지? 저부터 선생님이 기온이 우리가 지표에서 높다 낮다는 것은 지표면에서 받은 만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지표면의 변화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해보자.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식물들이 되게 많아. 다시 얘기해서 삼림이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태양빛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반사돼서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땅에서 이렇게 반사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누가 태양빛을 더 잘 흡수하겠니? 삼림이겠지, 맞지?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는 요걸 얘기하자, 지표. 자, 여기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요거 합시다. 그냥 삼림이다. 삼림에서 반사율이 어떻다는 거야? 반사율이 작다는 거야, 알겠죠? 이 반사율이 작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흡수율이 높다는 소리는, 맞지? 흡수율이 높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온이 어떻게 되겠나? 올라갈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산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네. 화산 활동. 자, 이 화산 활동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고체, 액체, 기체가 다 튀어나온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기체에서 제일 화산 활동할 때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게 누구라고? 기체. 가스. 그러니까 기체를 화산가스를 하잖아. 이 화산가스에서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게 수증기야. 수증기, 알겠지?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 그래서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은 용암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체 중에 보면 아까 민수가 얘기했던 화산재 있지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나옵니다. 이 화산재가 퇴적돼서 나온 그 퇴적된 암석을 뭐라 그러지? 화성 대적. 퇴적된 암석. 대적아. 화산재가 퇴적돼서 된 암석. 아. 여가. 자갈. 화산재? 모르는구나. 저거는 응회암이에요. 응회암. 화산재는 응회암이에요. 알아둬야 되겠지. 자, 일단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화산재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화산재는 선생님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냐면 오존층까지 올라간다 그랬다. 그래서 오존층까지 올라가서 태양 에너지의 투과율 있지요. 이 투과율을 감소시켜. 이 감소시키니까 당연히 지표의 기온은 낮아지겠지, 맞지? 그래서 화산활동도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수륙 분포. 이 수륙 분포가 뭐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땅이다, 아니면 이 지역이 물이다, 바다다, 뭐 이런 부분이 알겠지? 그래서 수륙 분포에서 우리는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 비열이라는 단어를 알아둬야 되겠지, 맞지? 비열. 우리 중학교 때 비열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지? 비열의 정의는 외워줘야 되는데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 있나? 없나? 필요한 걸. 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요, 알겠지? 1kg. 질량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근데 아까 1kg을 빼버리면 그건 비열이 아니라 열 용량입니다. 왜 기억을 못하니? 끄덕끄덕하니? 대답하는 애가 있고 끄덕끄덕하는 애가 있으면 이게 뭔 차이야, 얘가? 자, 알아둬야 돼. 비열의 정의는 좀 알아둬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수륙 분포라는 소리는 육지냐 바다냐 그걸 따지는 건데 비열이 누가 커요? 바다가 더 크지, 맞지? 바다가 더 커. 이 육지가 비열이 작다 이 말은 온도 변화가 어떻다는 소리야? 그렇지. 온도 변화가 크다 이 말이. 그럼 육지가 온도 변화가 크니까 당연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어떨 때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대륙이 이동하잖아. 처음에는 한 개였지, 맞지? 이 대륙이 이동한다는 소리는 수륙 분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변화. 그래서 결국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책에 보면 나중에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지? 온실 기체지, 맞지? 그래서 온실 효과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그래서 내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렇게 해서 외적 요인 봅시다. 외적 요인. 이 외적 요인은요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외적 요인. 자, 그러면 외적 요인에 책대로 선생님이 가면 첫 번째로 뭐가 돼 있냐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네. 지구 자전축 기울기. 자, 얘가 또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뭔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게. 자, 지구가 여기 있어. 우리 지구 자전축은 지금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그치? 그래서 요 각이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럼 이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 뭐냐면은 적도잖아, 맞지요?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선. 그래서 지금 현재 요렇게 태양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건데,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A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근데 이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졌다고 볼게, 알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5도 이렇게 기울어졌다 봅시다. 자, 그러면 보자. 지금 자전축이 더 기울어지게 되면 이 A 지역은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겠지, 맞지요? 맞나? 자, 그래서 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줄까?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되겠나? 높아지겠지.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변화되더라도 우리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자, 이것도 우리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지금 예상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를 공전을 하지. 지구의 공전 방향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이면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데, 돌다 보면 지구가 태양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지금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태양에 제일 가까이 있다 그래서 무슨 점? 근일점이라고 얘기한다. 근일점. 그 다음에 태양에 멀리 있다고 해서 원일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현재, 얘는 현재 그림을 내가 그릴게. 현재 근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은 요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알겠지? 요런 식으로 현재는 자전축이. 그럼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 우리는 적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직인 선을 쌤이 그려볼게. 그럼 요렇게 수직인 선을 그렸으면 잘 봐. 근일점에 있을 때는 남반구를 갖다가 수직으로 때려주고 있잖아, 맞죠? 태양빛이. 우리나라 북반구는 계절이 언제겠어요? 이때. 그치? 쌤이 북반구만 적는다. 북반구는 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일점일 때 겨울이야. 그 다음에 원일점일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북반구를 수직으로 때려주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름이 돼요, 북반구는. 남반구는 계절이 바뀌겠지, 맞지?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근데 야가 몇 년이 지나면 13,000년이 지나면 자전축이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태양이다.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전축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직인 선이 적도일 테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근일점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근일점에서 여름이 된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우리가 여름이면 일단 덥잖아. 근데 원래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졌지.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은 더 올라가고, 맞지? 지금 현재보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멀어졌으니까 지금 현재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구 공정 궤도 모양.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이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세결아 뭔 생각하노? 응? 집에 또 맛있는 것도 놔놓고 왔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전축 있잖아. 원래 현재에서 13,000년 지나면 반대로 가 있고 다시 13,000년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돼 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의 주기는 26,000년이 26,000년 알겠지? 그 다음에 지구 공정 궤도 모양인데 자 지금 현재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랬지 맞지? 요렇게 자 근일점일 때의 북반구는 겨울 원일점일 때의 북반구는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 공정 궤도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지금 현재 타원이잖아 맞지? 이 타원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원인 경우가 생겨요. 원. 이런 식으로 돌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타원 모양이었던 게 원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는 더 뒤로 이렇게 갔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는 앞으로 더 왔겠네 맞죠? 그러면 아까 건일점일 때가 겨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겨울에 거리가 더 멀어지네?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보다 더 떨어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름인데 이 여름에 가까이 됐으니까 기온이 지금 현재보다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적 요인입니다.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고르면 됐다.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에 자 1번 기후 변화의 원인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밑에 별표 일단 3개 때려라. 자 먼저 표에 보니까 지구 내적 원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적 원인.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책대로 필기해 줬다. 첫 번째 오른쪽에 줄 쳐라. 지표면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선생님이 읽어보면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숲이 줄어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한다. 이 얘기지 맞지?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숲이었던 지역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요거 생각하면 되겠지. 요게 되면 반사율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토양하고 사막하고 비교하면 사막이 반사율이 높다 알겠지? 사막이 반사율이 더 높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화산활동 줄쳐라. 자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다량의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면 태양의 햇빛에 대기 투과율이 낮아져서 기온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쳐라.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이 이동하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하여 기후가 변화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치자. 대기 조성의 변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쳐라. 지구 외적 원인. 거기 줄 쳐놔라 알겠지? 자 그래서 외적 원인에 속하는 거 뒤에 줄 치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기울기가 지금 23.5도인데 이게 더 기울어지든가 안 그러면 더 세워지든가 이렇게 되면 기후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뒤에 또 줄 쳐라.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기가 26,000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뒤에 줄 치자. 지구 공정 궤도 모양. 지금 현재 타원체인데 나중에 원 모양이 돼버려도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기후 변화에 줄 쳐라. 연구 방법이야. 그래서 연구 방법에 보니까 자 나무의 나이테 연구 줄치고 빙하 연구 줄치고 화성 연구 줄쳐서 빙하 연구 그거만
별표 좀 때려놔라, 알겠지? 빙하 연구다. 자, 필기 준비해라. 지루하지? 내가 요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알겠지? 자, 필기해라. 두 번째, 기후 연구 방법이에요. 필기할 거 많아요. 아니 뭘, 그래서 한노. 자, 기후 연구 방법이야. 그 중에서 나무 나이테 빙하 연구, 화성 연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빙하 연구가 필기가 많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빙하 연구 갑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가가지고 빙하를 갖다가 기계 가지고 둥근 원통으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낸 그런 빙하를 우리는 코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코어를 갖다가 관찰해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거네. 그래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요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요 안에 보니까 요런 공기방울도 안에 갇혀져 있네. 공기방울, 요것도 갇혀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빙하니까 얼음으로 돼 있잖아, 맞지? 얼음이면 우리가 화학식이 H2O지, 맞지? 그래서 H2O 요거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줄무늬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 뭔 말이냐면 이건 꼭 나이테하고 똑같아. 우리가 식물에서 나이테는 한 개의 줄을 얼마로 봅니까? 1년으로 보잖아, 맞지? 그 이유가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부피가 커지지? 맞나? 부피가 부피를 크게 해주는 기관이 어디야? 생장점은 길이 생장, 뿌리 끝에 있습니다. 부피를 갖다 이렇게 키우는 거, 생장점 말고 형성층이라고 들어본 적 없나? 형성층이라고 부피를 키우는데, 우리가 여름에는 햇빛도 강하고 비도 많이 오니까 생장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지, 맞지? 근데 겨울에는 그 생장이 줄어들겠지? 그 다음 여름에는 또 많이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원리가 나이테인데, 여기 지금 빙하도 그래요. 이 빙하도 어떤 애에 보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 알겠니? 그럼 눈이 많이 내릴 때는 폭이 크다가 눈이 안 내린 여름이 있겠지? 그때는 눈이 안 내리니까 눈이 별로 안 내린 이런 상태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도